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80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저는 편집하고 있는 CP입니다. 저는 두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여행 갔다가 긴급하게 투입된 낙교시라고 합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아, 네네. 날씨 여행 좋았죠, 요즘, 요번 여행 때.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았는데? 왜죠? 하늘이 안 되게 예뻤나 흐렸네, 보군요. 네. 대기 오염? 오염이 오염도 안 대기오염 때문에? 좋았고, 제가 수목금 갔다 왔는데 되게 흐려가지고, 아, 어제 비 그래서. 왔어요. 근데 서울은 막 수목 엄청 따뜻하고, 따뜻은 했는데 네. 어떤 날 하루는 좀 하늘이 맑았는데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직장인은 낮에 날씨가 어떻든 말든 따뜻한지만 보는데 이제 그치. 노는 사람들은 하늘이 그치. 이쁘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파란가 이해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네, 이해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날씨는 분명히 따뜻했는데 하늘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날씨는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쌀쌀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단신 몇 개 짚고, 주제가 오늘 없어서, 너무 생각이 단신이죠. 나면 주제를 얘기하고. 네. 자바에서 라이선스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참고로 이제 AS 차원에서 지난번에 도커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도커 레지스트리. 네, 도커 레지스트리의 정책이 바뀐다, 이상하게 바뀌고,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들이 난리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도커가 어나운스를 잘못 이야기한 걸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향받는 거는 완전 도커 레지스트리 초기 시절에 만들었던 그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걸 없애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약간 전달하는 과정에 잘못 와전이 돼서 이제 요번에 좀 오픈소스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향받는 거는 극히 없을 거다, 적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바 라이선스 문제로 다시 돌아가죠. 뭐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저도 자바 라이센스 정책이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오라클 거는 오라클 자바를 JVM이라고 그러나 JDK라고 그러는 건가? 영어도 헷갈리는데 JVM? 그죠? JDK? 그걸 쓰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죠? 요즘은 오픈 JDK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걸 쓰게, 그 오픈 JDK가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든 JDK들을 이제 갖다 쓰는. JVM 그냥 오픈된 버전? 네네. 다른 회사들에도 그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큰 회사들도 오라클 JVM 굳이 안 쓰고. 근데 이제 오라클 자바 라이센스 정책이 자바 SE 유니버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직원 수에 따라서 999명 이하의 기업은 1인당 월 $15. 그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자바 사용량이랑 상관없이 요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클라우드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고는 하는데 원래는 코어당 사용 비용을 받았나 봐요. 자바 라이센스가 서버에서 돌아가고 하니까. 근데 이걸 왜 직원 수 기준으로 한다는 게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기사에서는 코어당 과금 방식이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환경이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직원 수가 클라우드 환경에 더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코어 수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어는 뭐 실행 안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던지 그런가? 코어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코어를 막 줄여서 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코어를 예전에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예전에 코어 기반으로 과금하던 또 유명한 데 하나 있죠. 뉴렐릭이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어당 과금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네. 엄청 큰 만약에 뭐 16코어짜리 서버 하나 만약에 AWS가 그걸 띄우면 걔들이 막 하드웨어에서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16코어에 때릴 거나 막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 그 중에 일부만 쓰고 있는데 그쵸.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클라우드 했는데 30코어짜리에서 나는 일부만 나눠 쓰고 하면 이런 거를 책정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큰 기업한테 돈을 뜯어내겠다는 관점인 건지. 그리고 저 코어 뉴럴링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코어 기반으로 하면은 사실
다들 이 쓰는 것들 패턴이 좀 이상해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 장점이 어쨌건 뭐라고 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컴퓨터를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작은 걸 쓰고 그런 식의 전략이 가능한데 저런 모니터링 전략 때문에 이제 엄청 큰 CPU 파워가 강한 걸 쓰면서 코어는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왜곡을 가져오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마 그래서인데 사용자 수로 하겠다. 그러니까 음, 이게 우리가 자바 이쪽을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기사에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 데스크탑 컴퓨터 뭐 이런 거 혹은 회사에서 쓰는 서버 이걸 안 따져도 된다고 언급했더라고요. 이 말은 즉슨 서버 말고도 데스크탑에 그냥 쓰고 있는 JVM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도 다 과금하고 하니 뭐 저희도 알겠지만 뭐 직원들 실제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하려면 컴퓨터에 뭐 깔아야 되고 그거보다 그냥 노션 이런 거 그냥 인당 과금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전 소프트웨어 보면 맥 중에서도 아직 그런 애들도 있는데 뭐 실제 활성화 라이선스 100개 안에서만 돈 내게 막 하면 막 이쪽에다 쥐었다가 다시 깔고 막 컴퓨터가 2대면은 뭐 2배로 뻥튀기 되고 막 이게 복잡하잖아요. 아마 그니까 개인용 컴퓨터 관점에서는 확실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네. 이게 저 오라클 SE 서브스크립션 몰라서 그 돈 내고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직원 수 전체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로 안 따지어도 되니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직원 수 전체를 어떻게 알죠? 그거는 이제 알아서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를 끼면 걔네들도 세야 된다. 카운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왠지 여기가 타겟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 회사 말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JVM 기반 뭔가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회사가 뭐 월 만약에 $10씩 받고 있으면 거기에 자기들 얹어서 뭐 $11에서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회사 경험 보면 오라클 JVM도 있는데 굳이 그거 안 깔았거든요. 오라클 JVM 말고 그냥 JVM 있을 때는 그거 많이 쓰고 했었으니까 굳이 오라클을 쓸 이유가 없어가지고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아마 여기가 대상하는 기업은 다른 게 아닐까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 보면서 개인 컴퓨터 이런 것 때문인가?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과금도 못하고 모르겠고 그냥 직원 수로 하고 마음대로 써라. 뭐 예전에 저희 도커 데스크탑 얘기할 때도 직원 수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사실 그걸 어떻게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 도커는 지금도 그거 과금 모르겠어. 안 바꾸나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금 체계를 바꾸고 도커가 되게 재정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도커 데스크톱이 먹여 살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가? 회사를. 수익을 뭘로 벌었는지 모른다. 저도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도커는 비상장 회사라서 일단 재무제표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 나온 얘기나 이제 회사가 나온 얘기로 추정을 하는 걸 텐데 그거를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따지기 힘든 것 같은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CP가 도커 데스크탑 얘기 잠깐 했는데 도커 데스크탑이 메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익 모델 거기서밖에 찾을 수 없는 상황. 어쨌건 이제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 플랫폼으로서는 조금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고 쿠베나 이쪽에 완전히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에 가서 그걸로 라이센싱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지금 힘든 상태니까 아마 개발자 도구로 포지셔닝을 거의 끝낸 상태가 아닌가 싶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뭐 좋아졌다 그런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그걸 빡세게 적용하고 돈을 받아내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죠. 전에도 우리 그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었는데 뭐 도커 쪽에서도 우리 답을 안 줬거든요. 저희가 돈을 내고 싶다고 계속 했었는데 도커 쪽에서 답을 되게 애매하게 주고 되게 진척이 느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왜냐면 그때 상황에서 개발자 수가 그러니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그쪽 반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걸로 적극적으로 막 돈을 막 뜯어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쉽진 않아요. 구글이 써줬나?
구글이 쓰면 갑자기 흑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가 쓰면 갑자기 그쵸. 그 정도 흑자. 써줘야 그치, 이제 그치. 확 되는데. 그러다가 거기 이제 인력 줄이고 있으니까 갑자기 안 쓴다 그러면 모르겠네요. 저도 자바 SE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긴 한데 오라클 SE를 쓰는 거면은 사실 SE라는 게 거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자바 개발을 하면은. 그래서 SE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라이센싱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음. 얘기하신 것처럼 오픈 JDK나 이런 거 썼을 때는 포함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저쪽 지원을 받아서 쓰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시피님 말처럼 뭔가 타겟팅을 하는 진짜 여기서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쪽을 뜯어내기 위해서 타겟팅을 음. 하는 과금 정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아무튼 요게 뭔가가 있는 것 지금 그 저희가 봤던 기사가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제목으로 낸 거거든요. 뭐지? 그 청소부도 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괜찮죠. 더더욱이나 이제 그 오라클 JDK, 오픈 JDK보다는 뭐 제가 최근에 클로저 좀 살펴보다가 보니까 자바 설치하라고 해서 보니까 아마존에서도 그 JDK 아, 런타임을 네네. 만들었더라고요. 자바 런타임 만들었더라고요. 코레토라는 이름으로.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설치했었는데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레드햇에서 만든 또 오픈 버전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것 쪽으로 또 많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MySQL도 사실 오라클이 먹으면서 사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MySQL 호환되는 다른 DB도 만들고 했었는데 마리아 DB. 오라클은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근데 약간 옛날에 MS 같은 느낌이 돼가고 오픈 소스의 반대 진영에서 아, 뭔가 돈만을 쫓는 그런 이미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클이. 점점. 안타깝네요. 근데 저도 뭐 이쪽 라이센스 정확히는 몰라서 그렇긴 한데 오라클 오픈 JDK랑도 오라클에서 빌드해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맞아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거는 좀 올드한 느낌이 들긴 하죠. 지금 AI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죠? 라이센스를 어떻게든 벌어야 하는 그런 음.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오라클이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계열에서 이제 라이센스 피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알려진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화들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조금 드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뒤집어지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챗GPT 플러그인이 또 나왔네요. 플러그인은 뭐예요? 낙교님 혹시 보셨어요? 챗 GPT는 아닌데. 플러그인이 이제 거의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뭐 개발도 할 수 있고 네, 거기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서 거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제 음? 뭐 다시 내보내기도 되나?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게 공개된 게 아니에요. 공개된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웨이트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상태고요.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관계자인지 아니면 미리 받은 건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건 챗GPT 인터페이스 상에서 뭐 제피어를 연결한다든지 뭐 검색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왜냐면 챗 GPT-4를 써도 최근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를 음, 해보니까 음, 링크를 넘겨서 뭐 거기 있는 링크 다 읽어서 뭐 결과를 달라 이런 거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링크 한 개를 넘기면 그 결과를 읽어가지고 뭐 답을 주긴 음,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검색 연동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제가 빙을 써본 경험으로는 빙은 진짜 경험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제한을 엄청 많이 건 것 같아요. 엄청 제한도 많이 걸고 챗 GPT 3.5랑 다 사이 정도에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은 답도 구리고 너무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이게 음, 진짜 좋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챗 GPT-4를 쓸 때는 되게 경험이 좋긴 하거든요. 결과라든지 답변에 대한 퀄리티가 음, 굉장히 높아서 만족은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검색 결과를 집어넣는 게 뭐 빙도 똑같잖아요. 빙은 거꾸로 검색에다가 요 챗을 넣는 거고 챗 GPT에다가 이제 검색을 넣는 건 좀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거를 브라우징이라고 했나? 그런 식의 플러그인 같은 것도 넣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플러그인 리스트를 아까 살짝 봤었는데 뭐 스크린샷 같은 게 있어가지고 스픽이 또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것 같다? 그 나는 영어 말하기 앱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걔는 진짜 스펙 낙교님 말 듣고 써봤는데 내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분명히 똑같이 말했는데 공부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가? 앱을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 아,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도 알려줄 수 있으면은. 알려줘요. 그래요? 뭐 R을 뭐 이렇게 요렇게 입을 다물고 뭐 어쩌고 하는데 모르니까. 네. 그럼 그 플러그인은 저는 예시가 되게 재미있고 마음에 들었는데, 뭐, 근처에 저녁 식사하기 괜찮은 레스토랑을 찾고, 거기에서 추천하는 메뉴에 칼로리들을 다시 칼로리를 계산하는 앱으로 연동이 돼서 칼로리 계산을 해주고, 그 추천된 메뉴에 그 메뉴를 준비하려면 어떤 것들을 물건을 사야 된다. 장바구니들도 연동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예시가 있었는데, 사실 그걸 보기 전에 그 회사에서 재미삼아서 신논현역 근처에 점심을 먹고 싶어 맛집을 추천해 줄래? 라고 했을 때는 가상의 레스토랑들, 가상의 식당들을 막 보여줘가지고 웃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그 낙견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그 현실 세계에 지금 이제 존재하는, 지금 시점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문서 봐도 지금 정확히 어떻게 연동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시로 이제 나온 게 실시간 정보를 줘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안 알려주잖아요. 뭐 그런 주식 가격 물어보면 안 알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정확히 예시로 스포츠 스코어, 주식 가격, 최신 뉴스 이런 거를 그러니까 헛소리 안 하고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 뭔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뭐 여기서 말을 트리거하면 거기서 정보를 받아서 그걸로 뭐 제공해주는 뭔가 전통적인 API로 연동하는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널리지 베이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한 거, 컴퍼니 독스, 퍼스널 노트 이런 걸 어떻게 연동하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FAQ나 이런 거 막 해보면 거기에 막 챗GPT 하는 분들이 보면 그 앞에 데이터를 챗GPT한테 다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물어보게 하면 이 위에 걸로 물어보게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걸 좀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뭔가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액션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항공 예약 혹은 배달 이런 거를 어떻게 연동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챗GPT가 가끔 헛소리 하는 거 보면 API로 정확하게 이걸 던져줄 수 있는 건가 싶긴 한데 뭔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AI 스피커들한테 하던 거 그걸 뭐 연동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 느낌으로 챗GPT가 우리가 주식 가격 물어보면 그때는 주식 가격인 걸 인지하고 지금 안 알려주는데 그거를 플러그인으로 설정해 놓으면 뭐 야후 파이낸스에 연동하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거 가져와서 보여주고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뭐 핵심은 결국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답을 받는 거라서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받아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 뭐 해석을 한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아까 너굴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뭔가 추가적인 다른 정보랑 조합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는 한 것 같아요. 최승우님이 적어준 거 보면 API 엔드포인트하고 API 문서만 제공하면 알아서 된다고. 그런 얘기도 뭔가 있더라고요. 이놈을 알아서 되는 거 진짜 챗GPT는 이해할 수가 없나. API 다른 곳으로 하면 어떡해. 근데 실제로 저는 조금 챗 GPT를 써보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이게 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기계가 잘하는 게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런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인간이 느끼는 필요가 없는 인간 같은 느낌이라서 한 100페이지짜리 문서를 줘도 순식간에 읽고서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맛집 API랑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맛집 100개의 목록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그런 것들을 뭐 순식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맛집 리스트 100개 보면서 거기서 이제 내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구글 맵에서 목록을 받아도 거기서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훨씬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필터링들이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고 있었던 분야들이 많잖아요. 뭐, 내가, 4명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진 걸 안 좋아하고, 그럼 그걸 빼고 골라야 되는데, 빼고 고를 수 있는 검색은 없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이제는. 그래서, GPT-4한테 뭐, 근처 식당 중에서 그런 걸 제외한 레스토랑을 찾아줘라고 하면 이제 걔가 좀 추천해준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제 추론이 들어가겠죠. 얘기하신 것처럼 음. 뭐 기름진 음식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미 학습해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음.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인간이 어떤 휴리스틱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100개 목록을 놓고서 요건 기름지다, 요건 기름지지 않다, 그쵸, 이런 것들을 그쵸, 그쵸. 판단해서 선택을 할 텐데, 음. 그런 것들을 얘는 이제 100개 주더라도 100개 순식간에 보고서 결과를 뽑아낼 테니까 약간 맞아요. 그런 데서 강점이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기계적인 필요가 없다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저는 뭐 되게 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냐, 지금 시험들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GPT-4로 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전문직의 어떤 지식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되게 인간적인 접근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학술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어떤 전문 지식을 끌어낸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런 면에서 이제 GitHub도 코파일럿 X라는 거를 내놨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아, 네. 코파일럿 X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AI가 PR 리뷰도 해주는 거죠, 이제는. 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좀 자세하게 보면은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CLI에서 지금은 이제 뭔가 CLI를 했다가 막히면 그 내용을 검색창에서 다시 브라우저에서 찾아보고 그 내용을 다시 터미널에 와서 입력해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코파일럿 쪽에서 자동으로 해줘서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그 결과를 가져가서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고 지금 바로 실행할래? 뭐 이런 식으로 옵션도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런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에디터 안에 포함됐다는 건가요? 그 쉘에서 그런 기능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제 터미널에서. 터미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PR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아싸님이 한번 소개해 주신 적 있는데 베타로 그 일부에게만 공개됐던 네. 보이스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보이스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난 이런 걸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그 코파일럿이 짝 코드를 추천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네. 여기도 아직 웨이트리스트 네. 있네요. 내용이 많기는 한데 웨일리스트라서 아직 사용해 보기는 좀 네. 살짝 기다려야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또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음, 음.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원래는 인공지능이 그 보편화되면 그 단순 노동들은 다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단순 노동은 사람이 하고 복잡하고 좀 이런 일들은 다 AI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코파일럿 X가 그 MS 발표랑 같은 날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그 MS가 뭐였지? AI와 함께하는 일의 미래라는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했는데 그 시점이 좀 묘하게 웃긴 게 그 전날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AI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건 아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때 몰라요. 지메일에서 뭐 문장을 추천해 준다거나 또는 자잘자잘한 그런 AI 기능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MS가
이 새 발표를 짠 하면서 오피스 막 엄청 AI 갈아 넣어가지고 모든 오피스 제품군에 다 AI가 들어가고 그래서 구글의 발표가 완전히 싹 묻히고 MS가 진짜 이를 갈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대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뭐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느끼는 바로는 뭐 GPT-4는 엄청 대단한 거는 맞다고 전 느끼고 있고, 저도 음, 최승우님이 써주셨는데 GPT 3.5를 쓸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론이라기보다는 생성에 가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음, 4는 좀 완전 느낌은 달라졌던 것 같아요. 4를 쓰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같이 문제를 푸는 경험?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 인간적인 상황을 막 주잖아요. 뭐 어떤 인간적인 상황을 주고서 그걸 수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철수와 이제 영희가 100km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방정식을 세운다든지 어떤 수식을 세워서 푸는데 저는 뭐 수학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음, 항상 이제 수학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예를 들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스코어링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어떤 함수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수식을 못 세우니까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막 어떻게 곱하고 더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선해 보고 싶어서 챗 GPT에다가 특정 조건을 특정 값들을 주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지?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식의 어떤 요청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얘가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짜면은 이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함수를 뽑을 수 있는 코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코드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드를 달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코드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아예 주더라고요. 코드를 실행했는지 실행 모르겠지만 결과를, 예,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실행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는 걸 봤는데 실제로 꽤 쓸만했었고, 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얘가 뭐 실제 추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인간이 가진 그거랑은 별개로 굉장히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음, 또 한 가지는 지금 너굴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 오피스도 그렇고 지금 코팔로 X도 그렇고 전부 웨인 리스트라서 음, 어, 현실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긴 해요. 굉장히 혁신적일 수 있긴 한데 지금 웨인 리스트로 또 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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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음, 그리고 저는 MS보다는 사실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오픈 AI이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오픈 음, AI에 붙어서 MS는 전통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쪽인 거고, 오픈 음, AI의 어떤 최 GPT, 그러니까 GPT-4 모델에 붙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서 GPT-4 자체가 너무 괜찮아서 그거는 기대는 되는데 실제 제품은 굉장히 개떡같을 수 있다. 그 나와봐야 안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음. 그 사용 못한다고 얘기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MS가 또 하나 내기는 했거든요. 음, 루프라고 네. 이라고 그 이거는 노션 비슷한 건데 여기도 뭔가 그 다양한 경험들을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또 준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개인 계정으로는 회사 계정 말고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스샷봤는데 노션이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죠, 똑같죠. 너무 똑같아. 노션 AI랑 뭔가 다르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똑같으니까 잘 만들었을 것도 같고. 음, 아 노션에서 검색 안 되는 것만 어떻게 해결해줘도 그래 검색 많이 좋아졌어요. 아, 조금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단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MS가 저 오피스 군을 워낙 잘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뭐 음, 인터페이스나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뭐 제일 잘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아니라 그 박사님이었나? 어떤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애플은 지금 AI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지 않냐. AI는 그냥 AI가 아니라 애플은 그냥 디자인만 잘하는 기업이다 이런 비판했는데, 그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빙을 음, 보면서 일단 인터페이스에도 너무 실망을 했고, 음, 결과에도 같이 쓰고 있는데 챗 GPT가 훨씬 좋거든요. 음, 빙이랑은 제가 봤을 때 비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 써보면은. 음, 그래서 MS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오픈 AI 쪽에 훨씬 더 공이 크지 않나? 아직까지 혁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쵸. 그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룩도 한번 제가 써보고서
네. 룩 완전 보면 완전 노션이랑 똑같고 애들 홍보도 막 AI로 떡칠해놨는데 홍보를 뭔가 그 MS가 그 PPT랑 섞어놓고 막 이런 거는 약간 혁신적인데 룩에서 홍보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원래 있었던 것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노션에도 AI 기능이 많이 들어왔는데 얘네가 제공하는 AI 기능이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느껴지는 포인트들을 좀 찾고 싶어요. 전 차라리 MS 같은 그렇게 통합되는 거 말고는 노션이나 룩 AI 같은 거는 챗GPT에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아직 근데- 노션 AI도 써보셨겠지만 막 그렇게 막 혁신적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사람들이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한 문장씩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다고 전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근데 이제 뭐 프로그래머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은 좀 벌크하게 쓰는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만한 주제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 GPT 모델 4는 엄청 느리거든요. 특히 한글 질문하면은 답변이 거의 다 끊겨요. 그래서 좀 쓰기가 어려웠는데, 챗 GPT 3.5는 진짜 빠르거든요, 답변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 써보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챗 GPT 3.5로도 괜찮은 게 뭐 링크 주고서 요약해달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벌크하게 쭉 줘버리면은 뭐 예를 들면 해커뉴스 1일치 전부 다 요약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누가 돌리신 거 보니까 뭐 주식 리포트 같은 거 매일매일 돌리면서 이제 알고리즘이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만드신 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걸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활용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챗 GPT-4 좋은데 이제 느린 게 단점이긴 하죠. 아직 API, 이것도 아직 API 공개 안 됐어요. 이것도 아까 보니까 웨인 리스트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만 해놓고 다 지금 웨인 리스트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편하지 않다? 챗 GPT도 그렇고 이게 질문을 하는 게 마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이게 얼마나 뭐 잘 프라이빗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고 서치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뭐 큰 페널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나중에 어떤 형태로거는 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온라인의 API를 거쳐서 가는 거다 보니까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약간 컴퓨터에 애플이 돌아가는 좋아하는 건 거. 응. 진짜 막혀 볼 텐데. 네? 애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머신러닝도 온 디바이스에서 끝난다. 우린 절대 안 보낸다. 사람들은 보내고 시리를 개선해 주는 걸 원할 텐데. 그럴 수 그 있죠. 챗GPT 최근에 한번 그 보안 이슈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맞아. 다른 사람 거 남의 대화 볼 수 질문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다 보이는 건,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만약에 음, 거기 민감한 내용이 있었거나 혹은 내용이 유출됐으면 진짜 심각했겠죠. 아닌가? 사람들이 날마다 뻔한 거 물어봐서. 맞나? 네, 그런 리스크들이 아직은 조금 큰 것 같다. 이게 아무래도 모델 특성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도 막 이제 기술적으로 듣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또 워낙 화제가 되니까 요즘 뭐 경제방송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들어보면은 챗 GPT-4부터는 거의 완전 프라이빗 모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MS 쪽이랑 해서 오픈하는 거 거의 아무 내용도 없고, 논문 쪽에서도 공개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도 느끼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낙교님 느끼셨던 것처럼 내가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언젠가 이것이 나에게 약점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 하겠죠. 실제로 요즘에는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누가 자살을 했으면은 그 마지막에 검색했던 내용 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죠. 그런 거 꼭 나오죠. 이제 챗GPT한테 가서 MS한테 서버 압수수색해서 하는 건가요? 애플은 그런 거 안 주겠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드도 공개는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음. 아직 한국에서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굳이 한국에서 못 쓰는 게 있어요? 한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 저도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 봤었는데 음, 지금 바드는 현재 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이렇게 떠요. 음. 음. 기다리라고. 그걸 봤을 때는 아마 미국에서 된다는 거겠죠? 일단은 미국 지금 가서 한국에서 있는 것 해보시면 같고. 되겠네요. 네. 미국 갔을 때 해보세요. 미국 아직 가려면 멀었는데 언제 가지? 5월에 가나? 아 5월에 가는구나. 안 제가 한번 멀었어요. 2달 안 남았네요.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막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떤 얘기요? 5월에 낙교님이 미국에 간다. 뭐 상관은 없죠? 왜요? 아까 최승우님처럼 이렇게 스토킹하고 있다가 스토킹까지는 네. 그러면은 AI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회사 얘기도 한번 해보자. 애플페이 써보셨습니까? 저 아직 안 써봤어요. 그래요? 전 와. 낙교님은 써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낙교님 엄청 빨리 써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이라서 신용카드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삼성페이를 안 써보셔서 그래. 아니요. 카드 혜택 때문에 현대카드에 바꿀 수가 안 없다. 묶이는 거죠. 이 이율 1%더 주는 뭐 이런 포인트 이런 것 때문에 현대카드를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메인 카드는 현대카드기는 해요. 응? 뭐죠? 아니에요. 애플페이를 안 제가 쓰겠다고. 잠깐 들었을 때 낙교님 쓰는 그 카드라는 게 안 되잖아요, 애플페이. 될 것 같은데? 등록 안 해보셨구나. 그 카드 아직 안 등록 안 돼요. 해봤어. 카드 안 돼요. 카드별로 달라요? 안 되는 카드가 있어요. 아벡스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대한항공 카드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멕스는 안 되고 대한항공 카드는 돼. 저도 음. 등록만 하고 지금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부끄러워서 애플페이 마크가 보여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근데 점이 그게 부끄러우셨던 애플페이가 거예요? 되면은 네. 외국에서도 되는 거예요? 네, 애플페이 외국에서 돼요. 그러니까 되는 국가에서는. 지금 이 현대카드 등록해서 그대로 가서 쓸 수 네, 있는 해외 결제 카드처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뭐냐면 사실 애플페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저는 현대카드 쓰면서 한국에서 현대카드가 그 탭투페이. EMV라고 컨택트리스 됐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가보면 어디 다 그 마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번씩 시도해보고 잘 돼. 그럼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점원이 그걸 눌러야 되나 봐요. 점원이 IC로 선택했어. 그런데 내가 여기 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계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겪으니까 너무 싫어서 애플페이도 왠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직원이 뭐 NFC인가? 거기는 마크가 뭐 애플페이라고는 안 돼 있을 것 같고, 뭐 그걸 안 누르면 또 됐는데 안 되고 막 그럴까봐 한 몇 주 정도 지난 다음에 내 앞에 선구자들이 그런 걸 다 해서 알바나 이제 사장님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요즘 삼성페이 쓸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핸드폰 주면 네, 받잖아요. 네. 근데 삼성페이도 초기에 쓸 때 보면 막 이렇게 되고 막 힘들었으니까. 적응기가 필요했죠. 애플페이도 약간 적응기를 지나고 해야 되겠다. 괜히 한 번 했는데 안 되면. 승우님이 부끄러우니까 무인 편의점이나 키오스크에서만 써봤다고 하시는데 거기서라도 시도해봐요. 그러게요. 되겠네. 무인 편의점 어딨지? 무인 편의점 그 애들 문방구 같은 거 요즘 무인 편의점 많던데. 맞아. 문구점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 거. 그런데 한번 해봤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의외로 최근에 생긴 키오스크인데도 이게 너무 비용을 아낀 건지 IC 카드만 되는 데가 많아요. 컨택트리스가 되는 데야 되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투썸 이런 데 안 되고 컨택트리스 그냥 IC밖에 안 되고 그런데 기계 바꿔야 되잖아요. 제 바운더리 안에서는 못 봤어요. 편의점은 확실히 있긴 한데 언젠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굳이 요즘에는 또 메탈 카드를 처음 써봐서 메탈 카드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 뭔가 무게감 있게. 나이 든 사람 특징인가 봐요. 승우님도 아직 부끄러워서 등록을 못했다고 하시네. 승우님 부끄러워요? 나이 드셨어요? 최승우님은 나이 적으실 것 같은데. 이승우님. 이승우님은 확실히 많으실 거예요. 승우님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겹치네.
네. 근데 확실히 이번에 이걸로 현대카드가 좀 성공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성공을 한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체크카드 발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체크카드로도 등록되는 거예요? 그런가 되는 게 보다. 있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오. 기사가 난 거 보니까 저도 기사 난 거 보고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체크카드 오. 발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카드가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봤었는데 그때 CP도 얘기해 줬었던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탭투페이 그런 거 탭투페이가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 와이파이 맞고 뭐 그려져 있는 네네, 그 카드 컨택트 있잖아요. 리스트라고 그것도 하죠. 예. 현대카드가 뭐 좀 더 많이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되게 먼저 했었고 그리고 나름 뭐 말은 많았지만 생각보다 성과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카드가 되게 힙하면서 그 전통 계열의 현대카드 있잖아요. M카드 계열. 그쪽 포인트를 보면은 저는 이제 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겹치고 그래서 모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괜찮고 지금 삼성카드 다음으로 이제 삼성카드가 아닌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신한카드가 아무튼 1등이고 제가 알기로. 네네 그 다음으로 2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와. 봐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애플페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니까 삼성이 17.8%고 현대가 16%인데 이게 뒤집어지냐 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상황인 오.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은 게 원래 혜택 이런 거 보면 현대카드가 안 좋다고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따지면 서로 좋은 게 없고 디자인빨 뭐 이런 거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 낙교님 같은 분도 현대카드 만든 거 보면 사실 카드 이거 잘 알아보고 하는 사람이 현대카드 안 만들어요. 잘 만들어도 1년만 쓰고 해지하고 이러는데 낙교님도 만든 거 보면 애플페이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한번 빠져들면 은근 계속 쓰게 되는 거죠. 현대카드 앱이 조금 달라요, 확실히. 아, 그래요? 전통 카드 앱이랑 써보면. 아, 맞아. 약간, 잘 만들었고, 현대카드 앱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처음에 보면 좀 요란하긴 한데, 약간 MZ세대 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앱은 잘 만든 것 같고, 확실히. 다른 앱 다 써봐도, 신한도 진짜 구리고, 신한도 맨날 앱만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앱만 새로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있고, 하나 이런 데도 진짜 못하고. 근데, 확실히 현대카드가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잘하는 편이고, 애플페이 나오면서도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현대카드는 그 아까 아멕스 얘기하셨는데 아멕스를 네. 다 가져갔거든요. 이제 아멕스는 뭐 공식 파트너가 현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막 아멕스 카드가 롯데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아무 다 나왔거든요. 원래 그런 식으로 나오는 카드는 아닌데 근데 이번에 아예 현대카드랑 독점으로 해서 삼성도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 있고 현대에서만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올 걸로 앞으로.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힙한 것도 힙한 건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애플페이 했는데, 카드 발급도 늘고 했는데, 막상 돈은 못 버는, 근데 수수료 이야기가 계속 있잖아요. 돈 아, 잘 버는 것 수수료. 같던데. 그러니까 돈 잘 번다는 건 애플페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보다 실적 괜찮더라고요. 이게 비상장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카드 사는데 실적이 괜찮아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근데 했어요. 아직 애플페이 하고 나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건 안 나왔죠. 애플페이 하고 나서 실적 아, 까봤더니, 그쵸. 점유율은 올랐는데, 수수료 주고 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아, 가고, 마이너스를 됐다. 뭐 단마일 지원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돈은 많이 썼는데 근데 신한이랑 삼성이 한 6개월 있다가 조금 늦게 와서 그거 다 누리고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카드는 등록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아예 안 돼요. 연동이 안 돼 6개월 후에 있어서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연동 시작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현대카드가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 할 거고 다른 데는 아마 굳이 먼저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수수료 이슈도 그렇고 그러니까 발급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발급 늘려서 수수료 까먹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애플페이는 애플에다가 내는 수수료가 또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맞아요. 그거를 사용자한테 전가를 아마 못 시킬 거라서 네. 못 시키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못 아마 시켜요. 법으로 못하게 해놨어. 그렇죠. 그래서 못 네, 시킬 사용자 거라서 정가를. 그러니까 흔히 만약에 말하는 만 것처럼 원짜리면 삼성카드로 사든 애플페이, 현대카드는 그냥 현대카드는 똑같이 받아야 돼 우선. 그 말인즉슨 애플한테 수수료를 추가로 준다는 거는 카드사가 줘야 돼 무조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맞아요. 현대가 그거를 이제 해버리면서 어쨌건 지금까지는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볼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삼성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삼성이 애플페이 잘 되면 우리도 수수료 받을 거. 그리고 지금 삼성페이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삼성페이로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 될 거라고 네이버페이도 떴더라고요. 네, 네. 그 공지가 나왔던데. 그러니까 아직 되는 음.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연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음. 되면 확실히 오히려 거기서 좀 삼성 카드에 삼성 그 페이에 대한 메리트가 음. 생기지 않나? 왜냐면 저 네이버 페이는 진짜 좋아해서 네이버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적립금 진짜 많이 주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은근히 이게 또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네이버 페이는 그걸로 돈을 엄청 태우고 있을 텐데 아직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계속 하지 않을까요? 네이버 자기가 버는 것 중에 일부 주겠죠. 손해보진 않을 것 같아, 그거 주면서. 음. 근데 그래도 진짜 많이 주긴 하는데. 네, 많이 주긴 하는데, 뭐 리뷰 남기면 주고 하지만, 마이너스 하면서 장사는 안 하는 회사라서, 그러니까 다른 데 스타트업들 보면 뭐 마이너스 하면서 나중에 이걸 다시 수익으로 돌려야지 이러는데, 네이버는 왠지 그걸 마이너스 하면서 하진 않고 좀, 뭐, 10억 벌 거, 뭐, 1억 벌면서는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음. 그러면 다른 회사는 쫓아오지 못하니까, 같은 전략 절대 못 쓰죠. 그쵸. 그쵸. 원래 막 일본이랑 이런 데서는 페이 처음 들어왔을 때 뭐 페이페이 이런 데서는 막 5번 중에 한 번인가? 아, 맞아요, 맞죠. 랜덤하게 물건값 절반 깎아주고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엄청 출혈 경쟁하면서. 그때 라인페이랑 막 해서 그러다가 라인이랑 야후랑 합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그만하자. 페이 경쟁 너무 심해서 원래 거기는 현금 쓰는 사이였으니까. 음. 너무 저는 힘들지? 나도 카카오페이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카카오페이는 합치면 경쟁이 없어. 예. 그렇죠. 저는 카카오페이는 아직 임팩트가 그렇게 큰지는 많이 안 써서 잘은 모르겠는데 음. 네이버페이는 확실히 좀 여러모로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페이가 조금씩 확장한다는 게 요즘 느껴져요. 카카오페이가 원래 커머스랑 카카오 안에서 선물하기 네. 이런 걸로 확장했었는데 그쵸. 요즘에 보면 쇼핑몰들에 가끔 카카오페이가 조금씩 달려서 음. 원래는 PC나 온라인은 완전 네이버 페이고 음. 모바일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카카오페이랑 네이버 페이는 웬만한 데 다 붙는 느낌? 음. 페이코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페이 붙인다면 결국 카카오 붙이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애플도 추가되겠죠 언젠가? 음. 맞아요. 그게 조금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가 들어갈 때가 별로 안 보였었는데 대형 쇼핑몰들에서 그런 거 지원하는 데도 좀 생기더라고요. 원래는 막 자기네 페이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막 쓰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포기하는 데도 생기고 그냥 아예 뭐 붙여버리는 데도 생기고 하면서 네이버 페이도 슬쩍 보이는 것 같고 카카오 페이도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 들어가면서는 훨씬 좋긴 하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게 좋아진 건 맞는데 페이류들이 이제 다 쭉 동시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딱 들어가서 결제를 하려고 보면 이제 기존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라고 간편 그러죠? 결제. 간편 결제 눌렀는데 막 목록이 이만해. 뭘 골라야 되는 거야? 너무 벽이 더 높아지는 느낌도 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네이버 페이가 되면 네이버 페이를 거의 무조건 쓰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주제긴 한데 네이버 페이가 이제 5년치 검색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로 음. 하는 게 단순히 결제를 편하다거나 이제 그 적립금도 있는데 검색되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3년쯤 지나면은 절대 못 찾거든요. 이걸 대체 어디서 음. 샀는지 이게 그쵸. 특히 싼 물건이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런 것들이 검색이 되니까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심지어 네이버에서 페이로 샀던 것도 1, 2년 전 거는 검색이 아니라 걔네는 이제 검색이 없었고 그 스크롤에서 그냥 무한 스크롤 내리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일정 기간 힘들죠. 지나가면은. 그리고 무한 스크롤 하다가 중간에 깨지면 또 처음부터 다시 가서 그러면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근데 지금 네이버 페이가 바꿔가지고 5년밖에 안 돼요? 계속 음? 되지 않아요? 5년 제한이 있어요? 어떤 게요? 네이버 페이에서 검색하는 거. 5년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가? 들어가는 5년치였고 근데 원래는 없었고 저는 그 무한 스크롤조차도 좋다고 생각했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쇼핑몰들은 안 보여주죠. 아예 뭐 6개월치밖에 안 보여주고 하니까. 맞아요. 음. 저도 요즘에 뭐 샀는데 예전에 내 메모리 샀던 게 뭐였지 하면서 네이버 페이 사면 확실히 그럴 때 좋죠. 예전에 샀던 모델 다시 맞아요. 사고. 지금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참- 최대 5년입니다. 검색만 그렇고 계속 보는 건 되는 거겠네요. 5년 이상.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밑으로 내려본 적이 없어서. 검색도 더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 물건 사고 결제해봤자 그쵸. 얼마나 한다고. SNS 이런 거 글 검색하는 거랑 비교하면 네이버 카페 검색보다 적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모르겠어. 커머스 쪽은 확실히 DB나 이런 것도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네이버처럼 검색 잘하는 회사가 5년 해놨으면. 이유가 있겠죠. 네, 어쨌든 FPA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은 모빌리티 쇼 얼리버드? 이건 뭐예요? 아, 아까 낙교님이랑 잡담하다가 우리 방송 테스트 해야 돼서 계속 잡담하다가 서울 모빌리티 쇼 놀러 가자고. 거기 가면 뭔가 신차 전시하고 하는 건가요? 신차 나온 데는 신차 전시하고 아니면 대부분 그 컨셉트카? 컨셉트카 어차피 그대로 안 나올 거 막 이런 거 전시하고 하는데 저 잠깐 딴 얘기하면 요번에 저 처음 알았는데 컨셉트카가 원래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양산용 차를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양산용 차는 이미 개발이 다 끝났고 그걸 보고 디자이너가 요걸 어떻게 하면은 핵심 부분을 좀 숨기면서 보여줄 수 있지라고 해서 만드는 게 컨셉트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치곤 너무 미래에 막 의자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이제 일부러 넣는 거죠. 아, 그래. 가리려고 원대 차를. 그래서 요번에 EV9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 모카라는 그 유튜버를 제가 보는데 EV9에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봤는데 6개월 전에 뭐 컨셉트카 나왔대요. 근데 이미 양산은 1년인가 2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콘셉트카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EV9 되게 궁금했는데 요번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모빌리티.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제 자동차 오토쇼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게 한국에서 전기차가 약간 그렇게 약간 희소할 때 사실 그 이런 쇼도 그런 박람회도 사실 돈벌이 비즈니스거든요. 그거만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동화전랑 같은 데서 EV 트렌드 쇼가 있어요. 아마 모카가 최근에 나갔는데도 EV 트렌드 쇼 3월에 한 거라서 거기 나갔으니까 서울 모빌리티 쇼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나오더라도 EV 나있는 저기 EV 트렌드 쇼에도 보여줬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각 자동차 회사들이 미는 게 다 전기차라 나올. 저는 테슬라를 보고 싶어서. 테슬라 신차? 네, 저렴한 모델 새로운 버전. 모델 S랑 X 비싼 거? 음. 플레드 막 비싼 건데 그게 아직 안 팔고 있어서 네네. EV 트렌드에는 그게 전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서울 모빌리티 쇼에 나올 수 있다고. 이노님이 그 로봇 얘기는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블루터에서 기사 난 거 보면은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데리고 올 거라고 요번에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디에요? 휴머노이드 블루터. 로봇을 테슬라가 왜 만들어요? 원래 만들고 만든다고 있잖아요. 발표했죠. 아, 그래요? 근데 여기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링크 드렸습니다. 그 블루터에서 단독이라고 기사 냈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는 모르겠네. 근데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그런데 자동차는 확실히 온 게 오늘 테슬라에서 저희 카톡으로 공식으로 온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정보로. 그래서 3월 31일 킨텍스에서 그 새로운 모델 S 그리고 X 이거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볼 수 있다고는 정확히 안 써 있지만 곧 한국을 쳐다봅니다. 하겠죠, 분명히? 네. 난해하게 이건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사 소식도. 일산 킨텍스에서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다음 주네요. 4월 9일 일요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금요일에 갈 수 있으면 금요일 오후에 휴가 쓰고 가볼까 싶기도 하고. 주말엔 사람 너무 많을 테니까. 그쵸, 주말에. 아, 그런가? 그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저 요즘 사람 많겠죠. 요즘 코로나도 끝났고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자동차 쇼에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안 가봐가지고. 거긴 기본적으로 이
아, 자동차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가? 전기차 쇼에 갔을 땐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모터쇼 가면 이렇게 이쁘게 있는 분들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 너무 초기에 자동차 쇼 가서 그런지 몰라. 코엑스 갔을 때는 그런 분들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즘엔 좀 그런 거 없어지는 추세 아니에요? 코로나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 약간 사진 찍는데 저도 카메라 사고 약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카메라 샀는데, 적당한 피사체가 없어? 사체가 없어. 와이프는 사진 찍기 싫어하고, 애는 뛰어다니고, 난 날마다 풍경만 찍고 있고, 거기 가면 약간 모델비도 안, 원래는 진짜 사진 찍는 분들은 사진 연습 겸 모델도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전문가는? 하더라고요. 동호회에서 사람 모아서 이렇게 돈 해가지고. 너굴님 말 듣고 보니까 저도 제 카메라 가져가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아까 CP가 알려줘가지고 찾아보니까 부스 배치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오, 있어요? 벌써 나왔어요? 네, 부스 배치도가 있어서 보는데 좀 재밌었던 게 케이지 모빌리티가 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KG 모빌리티가 그 쌍용차 인수한 그 네, 이름을 맞아요. 바꿨나? 쌍용차 이름 바꾼 거. 그럼 이제는 SS 로고가 없어졌어요? 그건 그거는 있을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근데 회사 이름 바꾸는 거? 그쵸,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질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제일 크게 부스를 낸 데가 뭐 기아 현대는 당연히 있고 그다음 BMW랑 미니 이렇게 합쳐서 부스 크게 냈고 벤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으로 큰 게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케이지 모빌리티가 뭐지 하고 보는데 저도 검색해 보니까 쌍용차 인수해서 이름 바꾼 게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 그래서 거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나온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상 뭐 데뷔하는 느낌이지 않나. 실제로 쌍용차도 뭐 워낙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보니까 그 장진택 기자 유튜브 보니까 서울 모빌리티 쇼에 쌍용차가 신차도 없고 어려워서 한 3, 4년 참석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라고 본 것 같긴 해요. 3일 전 기사 났는데 CI 로고는 준비가 됐대요. 그러니까 뭔가 바뀔 건가 봐요. KG 이렇게. 아니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쌍용 로고 매력적인데. 네, 상형 로고. 고양이도 잠깐 있었는데. 포란도에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뒤에 커다랗게 해가지고 S 느낌으로 이렇게 말 달려가는. 근데 그게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 최근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토레스인가 그거잖아요. 쌍용차에 제일 잘 나가는 거. 네네. 근데 저도 길 가다 한번 봤는데 와이프랑 어느 나라 차지? 그랬었는데 쌍용 로고가 잘 안 보였던 것 같거든요. 잘 안 보인다? 그렇군요. 토레스 잘 나간다고 하긴 하더라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낙교님 되면 같이 가볼까? 낙교님 차 어떻다고? 다녀와서 또 얘기해 주시죠. 아까 로봇을 왜 만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승우님이랑 또 최승우님이, 두 승우님이 얘기해 주시기로는 테슬라 차 만들 때 쓰려고 만든다, 로봇을. 이해가 되네요. 근데 차 만들 때 이미 로봇 팔이 이렇게 다 하잖아요. 굳이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있어요? 사람 형태여야만 할 수 있는 또 영상 그게 있지 보니까 않을까요? 이렇게 로봇 팔이 이렇게 다 조립하고 하던데. 사람이 화단에 해야지. 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화단에 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물 조리개를 들 수 있다. 하다네요? 휴머노이드 만약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 보여주면 재밌겠네요. 뭔가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오늘 단신만 얘기하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여행 다녀오셨으니까 좀 푹 쉬시고, 네네. 네, 불금을 또 이렇게 녹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